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저는 두 번째 시간 킹크 실존적 변태 수업 킹크를 좀 읽었고요. 청소를 좀 하고 좀 차를 한 잔 마신 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제가 유튜브 방송들을 찍은 걸 쭉 보다가 이 첫 회를 보니까 제가 작년 9월 8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제 1주년이 기념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9월 8일 날이니까 딱 이제 1년하고 이틀 되는 건데요. 네, 스스로 좀 축하 좀 하겠습니다. 네, 1년 축하합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고 이 촬영을 한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 무엇보다도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그냥 정신이 없이 팔려가지고 맨날 그 걱정만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있다가 방송하면서 그나마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많이 샀고 예, 읽고 필사도 진전을 보이고, 필사는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뜻깊은 1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찾아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1년을 무사히 버티고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꾸준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야구를 하는데 야구 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북을 좀 하고 보는 걸로 하고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청계뇌 출판사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데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세컨드 네이처, 뇌과학과 인간의 지시가, 이것도 이 청계뇌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제럴드 에델만 즈음, 김창대 옮김, 세컨드 네이처 출판사 이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에델만이라는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라고 해요. 그런데 김문호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문호 박사님이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델만이라는 분의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권이고요. 그 김문호 박사님이 높이 평가한 책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오늘 중고책으로 제가 중고책으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겠죠. 오게 되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공부가 많죠. 종교도 해야 되고, 불교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뇌과학도 해야 되고, 물리학도 해야 되고, 우주과학도 해야 하고 싶고, 많습니다. 역사도 하고 싶고,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참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낫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일을 잡아놨는데요. 정읍에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일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일하고 주말에 또 쉬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뭐. 예,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실용적 코스모스 369쪽.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 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봅시다. 어디? 하층민들은 본디부터 노예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미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을 받들어 모시며 살아야 오히려 나아진다. 노예는 주인의 삶을 나누어 가지며 산다. 제 손재주로 먹고 사는 직인은 그 주인과의 관계가 노예의 것만큼 가깝지 않은데 그가 노예 신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로 열고 주인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지므로 가로 닫고 그때야 비로소 그의 재능은 탁월해진다. 그보다 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인에게는 특별히 구분된 노예의 일이 있다. 한편 플루타르코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만들어진 물건이 우아하다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까지 높이 칭송할 필요는 없다. 크세노폰의 견해 또한 과간이다. 공학적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의 사회적 낙인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천하게 여겨야 마땅하다.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전시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은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 경쟁 중에 있는 가설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큰 오점인 실험을 천시하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지금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죠. 방금 얘기했던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이런 식의 지금도 남아있는데 2000년도 훨씬 전에 사람이 이런 생각은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놀랄 일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생물학적인 이유겠죠. 서열 본능. 인간은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모이면 서열을 구분짓는다. 그거죠. 이게 제일 오래도록 갈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싫어합니다. 서열 짓고 이러는 거 싫어해서 혼자 외로운 늑대. 야, 진짜 외로운 늑대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서열도 없고 그렇습니다. 과학사를 연구하는 벤저민 페링턴은 고대 과학의 쇠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오니아의 중상주의적 전통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노예 경제의 발전도 동반했다. 노예 소유가 부와 권력으로 이르는 길이었다.
폴리크라테스의 요새도 노예들이 쌓아 올렸으며 페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약하던 시기에 아테네 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노예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온갖 대범한 생각들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해당됐지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노예와 여자들은 빠졌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노예의 정체성은 손을 사용하는 그들의 육체 노동에 있었다. 육체 노동은 바로 노예임을 뜻했다. 한편 과학 실험도 육체 노동이었다. 노예 소유자들은 당연히 육체 노동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과학을 할 만큼의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사회에서 체면 치레로 젠틀맨이라고 불러주는 바로 노예주들 뿐이었다. 젠틀맨. 주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옮긴 젠틀맨에 대응하는 우리말의 또 다른 표현인 점잖은 분을 의미하게 된다. 원래 이 말은 젊지 않은 분에서 왔을 것이다. 젊지 않은 분, 점잖은 분. 아, 그런가요? 우리 사회에서도 젊지 않은 분들은 육체 노동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육체 노동의 가치를 가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 육체 노동은 상당히 가소평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 그러니 과연 누가 과학을 했겠는가? 거의 아무도 과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오니아인들의 능력은 꽤 훌륭한 기계를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노예의 노동력이 기술 개발의 경제적 동기를 갈아먹었다. 따라서 중상주의 전통은 기원전 600년경 이오니아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노예 제도를 통하여 200여 년 후에는 과학적 사고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인류사의 모순 중의 모순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다. 네, 재밌네요. 기원후 기원전 하면서 표가 있는데 기원전 7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이오니아 출신 과학자들과 그 외 과학자들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연표이다. 이 연표에서 우리는 기원전 1세기부터 그리스 과학자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때부터 그리스의 과학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네요. 별을 보니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차이가 아주 도드라집니다. 기원 전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태동이죠. 근데 이 과학의 쇠퇴가를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기독교만의 문제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물학 이것도 일종의 그 실패에서 오는 건데 실패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실패 경험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츰차츰 배워 나가는 거죠. 아, 인간을 계층으로 확실히 나눴더니 효율성이 확 떨어지고 사람들의 계층 그러니까 그 계층 분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확 떨어지고 사회가 경직되는구나. 이런 실패 경험에서 배워서 차츰 변해왔던 거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폈는데 물론 절대적 평등을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나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도 평등하지 않은 그 계급에서 오는 부조리, 비효율성 같은 것을 딛고 뭔가 의미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런 절대 평등의 가치를 둬야 인간 다음의 세상, 예를 들어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계 글쎄요, 인간 다음의 세상이 뭐가 될지, 아무튼 그런 시대가 그걸로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면 절대 평등을 이룩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감히 네트워크라는 게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참 그때는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경향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고유의 천문학은 1280년경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와서 곽수경이 이미 1500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관측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천문 관련 물리량들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며 천문 관측 기기와 천문 계산에 필요한 수학적 기법들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천문학은 그 후에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왜 그랬을까? 네이선 시빈은 쇠락의 원인을 엘리트 계층의 경직된 사고에 돌리고 있다. 점증하는 사고의 경직성은 지식인들의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반감시켰으며 사대부 계급으로 하여금 과학이 자기네들이 추구할 분야가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더군다나 직업으로서 천문학자는 세습되는 자리였다. 과학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는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다. 그런데 이 기본 정신에 크게 상치되는 관례가 바로 세습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천문학 발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궁정이 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실무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이 경우 외국인 기술자란 주로 예수회 신부와 수도사를 의미한다. 예수회 사람들은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 우주관을 중국에 소개하여 당시의 중국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클리드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검열한 후 태양중심 우주관을 속이고 덮어두는데 온 신경을 썼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였다. 과학이 인도, 마야, 아스텍 문화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오니아에서 과학이 쇠퇴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만연된 노예 경제의 병폐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대 정치적 제3세계의 커다란 문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부유층 출신은 당연히 현상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하여 무엇을 만든다든가 또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도전한다든가 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런 나라들에서 과학이 뿌리 내리기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직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있죠. 지금 그러고 있죠. 타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항상 개혁하고 항상 개혁한다. 아무튼 개혁이 멈추질 않아야 됩니다. 개혁이 멈추는 그 순간 사회는 경직되기 때문에
뭐 서울대를 없애자느니 뭐 여러 개 얘기가 있는데 참, 좀 사회가 계층으로 분화되는 그런 비극이 사라졌으면 사라진다. 이건 힘들겠죠. 좀 그런 뭐랄까 어렵습니다. 그냥 평화가 도래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네. 평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를 만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사회에서 편히 살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노예 제도의 부당성에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폈으며 전제 독재 군주를 섬겼고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다. 노예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다. 그들은 또 사상과 물질을 별개일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들은 하늘에서 지구를 분리시켰다. 이것이 서양의 정치세계를 2000년 이상 지배해온 분리의 사상이다.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던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관을 우주관에 연결하기 위한 논지에서 사실 노예의 비유를 10분 활용했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호메로스의 책도 태워버리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데모크리토스가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데모크리토스가 무한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플라톤 선생 참 실망이네요. 참, 책을 태워버리라고 했다고. 실망입니다. 또는 데모크리토스가 했고요. 인간의 지식 전체를 73권의 책에 집대성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물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전해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지엽적 내용의 것들 뿐이다. 그것도 주로 윤리학에 관한 내용이고 한 달에 걸쳐 전해진 간접적인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고대 이오니아 과학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플라톤은 왠지 옛날부터 정이 안 갔습니다. 그 국가라는 책에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의 하나의 그 이상향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위선적인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재밌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7장 다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읽죠. 정연아, 자식아.
계속 읽겠습니다. 374조.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코스모스가 설명될 수 있는 실체이고 자연에는 수학적인 근본 얼개가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을 하려는 동기를 크게 불어넣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할 소지의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을 억압하고 과학을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로 제한하고 실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신비주의를 용인하고 노예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모험심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과학의 발전에도 어쩔 수 없는 퇴보를 불러왔다. 과학 탐구의 이오니아적 접근 방법이 신비주의에 눌려 긴 잠을 자는 동안 과학 탐구의 도구들은 할 일 없이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가 그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학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면서 재발견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양 세계의 두 번째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실험 위주의 연구 방법과 개방적 탐구 정신이 다시 한번 존경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졌던 고대의 저술과 단편적 지식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등은 고대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이러한 전통을 독자적으로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종교와 정치 분야는 그렇지 못하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이오니아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 뿌리를 둔 바람직한 면면을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몇몇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아직도 모호한 태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 사회가 안고 있었던 내재적 모순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코페르니쿠스와 콜럼버스를 같은 선상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콜럼버스가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가 했던 만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면하는 태도 같은데 지금 이 칼세이건 박사님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콜럼버스는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플라톤주의자들과 그들의 기독교 후계자들은 지상의 세계는 때묻고 골치 아픈 곳인 반면에 천상계는 완벽하고 신성하다는 특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지구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우주시민으로서 지구인의 위상을 망각한 채 살았다.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지구인은 우주시민이라는 생각은 피타고라스 이후 3세기가 지난 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아리스타르코스에서 시작한다. 그는 이오니아의 마지막 과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와서 지적 깨달음의 중심지가 위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이미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늘 그렇듯이 이 주제에 관한 그의 저술은 소실됐다. 그는 월식 중에 달의 표면에 드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옳게 추론했다. 그 다음에 따라올 결론은 뻔하다. 그는 태양처럼 큰 물체가 지구처럼 작은 물체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추론했다. 그는 지구궤도 중심에 태양을 놓았다.
그리고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동시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다고 가정했다. 오, 놀랍네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스타르코스와 이와 같은 커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생각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며 입증한 사람이라고 기술했지만 태양 중심 우주관의 창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타코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태양 중심 우주관을 착상했을지도 모른다. 코페르니쿠스가 이탈리아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탈리아의 대학가에서는 그 당시 막 발견된 고대 문서의 원전들이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중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원고에서는 아리스타르코스가 가로 열고 지동설의 주장에 있어서 가로 닫고 자신보다 먼저라는 것을 언급했지만 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 언급을 삭제했다. 그는 교황 바오로 3세에게 보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키게로에 따르면 니케타는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타르코스의 저서를 평했던 플루타크에 따르면 몇몇의 특정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인도 이를 통하여 그와 같은 가능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구의 운동 가능성을 문제를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참 역사의 비밀을 들춰본 건가요? 그러기에는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죠. 지금 읽고 있는 코스모스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망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선생님. 네.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 아리스타르코스랍니다.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근데 이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 예, 엉망진창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숭고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이 깨지는 거 참 좋아요. 예. 지금 이 순간부로 저는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존경심이 쫙 그냥 아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진실을 알아야죠. 자,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 사이에 있었던 1800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행성의 배열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미 기원전 280년경에 완벽하고 명확하게 밝혀졌던 것이다. 지동설은 아리스타르코스의 동시대인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아낙사고라스, 브루노, 갈릴레오 등에게 던져졌던 반대의 외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타르코스를 불경죄로 처벌하라는 아우성의 강도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를 적대시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일종의 지구 중심 우주관에 사로잡힌 우리는 아직도 일상적으로 해가 뜬다 하고 해가 진다 한다. 지구가 돌았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구가 돌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지구가 또 돌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리스타르코스 이후로 22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의 말투는 여전히 지구가 돌지 않는 듯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여겼다. 만약 그들이 실제 행성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알았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지구와 금성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도 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4천만 킬로미터나 되며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는 물경 60억 킬로미터에 이른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계의 구성 천체들이 훨씬 더 밀집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 모형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태양계를 좀 더 작고 아담한 크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가로 열고 그것은 천체들의 겉보기 운동에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옮기니 가로 닫고 눈앞에 손가락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왼쪽 눈으로 다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손가락을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배경에 대하여 내 손가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손가락이 눈에 가까울수록 그 움직이는 듯한 거리가 크다. 네, 그렇네요. 이러한 시선 방향의 차이에 따른 겉보기 움직임의 변화, 즉 시차를 통해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내 두 눈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손가락의 겉보기 위치는 그만큼 더 많이 이동한다. 관측이 이루어진 두 위치 사이의 거리가, 즉 기선이 길면 길수록 시차가 크게 관측되고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사람의 두 눈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구는 관측자에게 움직이는 관측대를 제공한다. 즉 지구가 6개월이 지나면 궤도의 정반대편에 오므로 지구에서의 기선이 실제로 3억 킬로미터까지 확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별들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관측한다면 매우 멀리 있는 천체라도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별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존재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리스타르코스였다. 그는 태양을 별들의 반열에 가져다 놓은 장본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별을 관측해 보아도 그 별의 시선 방향에는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별들의 시차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별들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별의 시차도 감지할 수 없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별의 시차 측정이 이루어졌다. 일단 별의 시차가 알려지면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기하학을 이용하여 누구나 그 별까지의 거리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라 해도 수광년이나 된다. 5억 강년이던가요? 5억 강년. 5강년인가? 5억 강년?
5강년인가? 5만 강년 모르겠네요. 5억 강년은 아니겠죠?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5강년이었나? 5강 모르겠습니다. 까먹었다. 5자는 생각이 나는데 까먹었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오니아인들도 충분히 알아냈음직한 방법이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같은 물체라도 관측자와의 거리가 멀수록 작게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겉보기의 크기와 실제 거리 사이에 성립하는 반비례 관계는 미술과 사진술에서 널리 활용되는 원근법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은 더 작고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달아난다면 태양이 하나의 별같이 작고 흐린 점으로 보일까? 이 질문의 답에서도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던진 질문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 태양에서 얼마나 작은 조각을 떼어내 보면 그것이 별과 같은 밝기로 보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처음 시도한 인물은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오니아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굵기가 다른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동판을 태양을 향해 들고 어느 크기의 구멍을 통해서 본 태양의 밝기가 전날 밤에 자신이 보아둔 천랑성의 밝기와 비슷한지 조사했다. 결과는 태양의 겉보기 지름의 28,000분의 1이 되는 구멍으로 본 태양의 밝기가 천랑성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하이언스는 실제로 구멍을 통과하여 눈으로 돌아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구멍에 작은 유리 구슬을 끼워 넣었다. 그는 이 결과를 통해 천랑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28,0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추론했다. 이것은 약 반광년에 해당하는 거리다. 여러 시간 전에 본 별의 밝기를 기억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이언스는 별의 밝기를 꽤나 잘 기억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한다면 태양과 천랑성의 원래 밝기가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랑성은 태양보다 원래 더 밝다. 이 사실을 하이언스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 별까지의 거리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랑성까지의 실제 거리는 8.8광년이다. 아리스타르코스와 하이언스가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부정확한 답을 얻었다는 것은 문제로 삼을 일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방법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했으므로 더 자세한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그 방법을 써서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시대에서 하이언스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 블루클린의 한 소년을 그렇게나 흥분시켰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 별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광막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막강할 힘을 가진 태양이었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은 지구와 지구인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구와 지구인이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통찰은 위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보편성으로 확장됐고 옆으로는 인종차별의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물결을 끊임없이 거슬러가며 저항해야 했다. 지구와 지구인을 우주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가 완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통찰이 천문학 이해의 분야에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실인 것을 어찌게 하겠습니까? 거스를 수 없겠죠.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위대한 유산은 별들의 영역 너머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18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궁정음악가이자 천문학자였던 윌리엄 허셜은 별들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했다. 허셜이 작성한 별들의 지도에는 은하수의 띠가 흐르는 평면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비슷한 수의 별들이 늘어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은하수 은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 모종의 특권을 부여하여 우주 만물의 중심에 지구가 자리한다고 믿었다. 진화론 재창자 중 한 사람인 월리스도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아리스타르코스의 우주관에 반대하는 견해를 고수했다. 1903년에 출간한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라는 책에서 그는 지구만이 생명이 서식하는 유일한 행성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좀 그렇네요. 이 월리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의 재창자 거의 같은 시기에 다윈과 함께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밝혀낸 사람도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겠네요. 뭐 겸손은 힘들다 그러면서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어쩌고 하는데, 겸손이 힘들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김어준 공장장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선하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알고 있지만, 더 이렇게 그런 기간이 쌓일수록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김어준 총수의 방송을 볼 때 겸손하지 않은 모습, 제멋대로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총수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 김어준 총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딴지일보부터 시작해서 쭉 딴지일보, 그리고 그 뭡니까, 나는 꼼수다, 이어지는 그 여정을 쭉 같이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의 성향이 어떤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스스로 좀 자제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적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봅시다. 했죠. 은하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까지 했죠. 한편 미국의 미주리주 출신의 할로 세플린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새로이 고안해냈다. 구상성단이란 구형으로 분포한
별들의 무리로서 별대를 연상케 하는 아주 매혹적인 천체이다. 세플린은 먼저 기준이 될 특별한 종류의 병광성을 구성선단에서 찾아냈다. 그 별들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지만 그 밝기의 평균값은 일정하다. 그런데 이러한 별들의 원래 평균 밝기가 병광 주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즉 밝기가 변하는 데 걸리는 주기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면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구상성단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별을 찾아내고 그 병광 주기에서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추정한 다음 겉보기 밝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별까지의 즉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밝기를 발고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정도로부터 나와 그 가로등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같은 위치에서 별에서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이언스가 사용했던 거리 측정의 방법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성단들의 거리를 알아낸 다음에 세플린은 이들의 3차원적 분포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구상성단이 태양계 근방이 아니라 은하의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적인 분포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의 중심은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에서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구역에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성단들이 바로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에 몰려있는 막대한 질량 중심점을 궤도 운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구상성단들이 은하 안에서 하는 운동은 마치 그 중심 구역의 경위를 표하는 모습 같다. 1915년 세플린은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외진 변방에 있다라는 참으로 대담한 주장을 펼쳤다. 허셜의 오류는 궁수자리 방향에 있는 많은 양의 미세 고체의 입자들 때문이었다. 성간티끌이라 불리는 이 고체 입자들이 별빛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산란하기 때문에 허셜은 성간티끌의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 핵으로부터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은하 내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현 주소는 나선 8의 가장자리이다. 별들의 밀도가 주위보다 좀 낮고 외지고 흥미진 곳이다. 구상선단 안에 있는 어느 한 별의 주위를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구를 보고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별이 구상성단의 중심에게 위치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수에 비해서 그들의 밤하늘은 도저히 밤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별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은하의 중심 지역에는 구상선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별들이 많다. 은하의 중심 핵에서는 육안으로도 밝은 별들을 100만 개 이상이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는 고작 수천 개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계속 보겠지만 태양들이 진다고 해서 깜깜한 밤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다. 영국 더럼의 토머스 라이트라든가 독일 퀘니히스베르크의 이마누엘 칸트 같은 학자는 이미 18세기에 망원경을 통해서 세련된 나선 형태의 빛을 발하는 성운들을 밤하늘에서 알아보고 이것들이 우리 은하와 같은 존재의 은하라는 예감을 가졌다. 칸트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보이는 M31이 수많은 별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은하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나선형 성운에 섬우주라는 멋들어진 이름까지 심어줬다. 한편 나선형 성운이
우리 은하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우주가 아니라 은하수 은하 내부에서 중력 수축 중에 있는 성간운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중력 수축의 결과물로서 어쩌면 새로운 태양계들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국 나선형 성운까지의 거리 측정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었고, 이를 위해서 무척 밝은 새로운 부류의 병광성이 필요했다. 기준성의 광도가 높을수록 거리 측정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에드윈 허블이 1924년에 드디어 M31에서 그러한 병광성을 찾아냈다. 이러한 병광성들의 평균 겉보기 밝기와 원래 밝기를 비교하여 그는 M31이 어림잡아 200만 광년은 조금 넘는 매우 먼 거리에 있다고 구명했다. 만일 M31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M31의 실제 크기는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성간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일 터였다. 그러므로 나선형 성운 N31도 하나의 어엿한 은하였던 것이다. 하늘에는 훨씬 흐리게 보이는 성운들이 많이 널려 있다. 더 흐리다는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코스모스의 광막한 어둠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별들 사진인 것 같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진인데요. 엄청난 별 사진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는 두 개의 구상 성단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큰 두 개인 것 같아요. 한편 은하의 중심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모여 있으므로 이 질량이 자아내는 중력의 작용으로 구성 성단들은 은하의 중심 가운데에 두고 궤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 성단들의 공간 분포를 조사하면 은하의 중심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도 나선파를 갖고 있다. 많은 수의 별과 성단이 은하수 은하 주위를 둘러싸며 거대한 구형의 별무리를 이룬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일부 구성 성단들은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특별히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별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어떤 별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다면 그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하늘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별들로 가득할 것이며, 밤낮의 구별 없이 하늘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빛을 발할 것이다. 여기 보이는 두 개의 구상 성단은 각각 MGC 6522와 MGC 6528로 명명된 성단이다. 여기서 MGC는 새 일반 목록 New General Category 카탈로그의 머리끝자를 따서 만든 약자이다. 이 목록은 처음 작성된 1888년 당시에는 정령 새로운 목록이었을 것이다. 재밌습니까? 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류라는 종의 유학이 우리 조상들이 조금은 게으른 듯이 하늘의 별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던 바로 그 시기에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 와서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시대에도 어디 그뿐인가,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행성은 따분할 정도로 그저 그런 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별은 은하의 변방 두 개의 나선팔 사이에 잊혀진 듯이 버려져 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라는 것도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못 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의 후미진 구석을 차지하고 겨우 10여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작은 은하군의 그저 그렇고 그런 식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 우주에는 지구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은하들이 널려 있다. 이와
우리가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어 왔다. 생각해보라. 태양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였고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으며 은하술은 밤하늘의 등뼈였다.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또 파기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아리스타르코스 일의 과학자의 임무는 우주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새로운 자리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세플리와 허블의 발견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이 아직도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과 대면하게 될 때마다 우주에서 인류의 지위는 점점 강등됐다. 한 발짝 한 발짝 무대의 중심에서 벌어질 때마다 강등당하는 인류의 지위를 한탄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슴과 가슴 깊숙한 곳에는 지구가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며 초점이며 지렛대 받침목이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아직 숨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녕 코스모스와 겨루고자 한다면 먼저 겨룸의 상대인 코스모스를 이해해야 한다. 저는 겨루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겨루고 싶지 않습니다. 예. 겨룬다는 말을 좀 안 맞네요. 여태껏 인류가 멋모르고 부렸던 우주에서의 특권의식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코스모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내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던져진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만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의 생명종으로서 그 유년기부터 품어왔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우주항해의 첫발을 내디딘 지 이미 오래됐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유년기의 질문은 신선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년기의 호기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갔다. 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탐험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있다. 인류는 우주의 해안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꿈을 키워왔다. 이제야 비로소 별들을 향해 도수를 올릴 준비가 끝난 셈이다. 예, 잘 읽었습니다. 7장 재미있게 읽었고요. 8장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